민주적인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인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합객,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원내 지도부에 본인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 지도부는 또 이 상의와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만약 헌법재판... 자,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꼼수 탈당은 위헌, 문제가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다뤘던 내용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은요. 일단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꼼수 탈당이라고 붙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민영배 의원이 관계되는데요. 그리고 뭐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따져봤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검찰과 법무부가 문제 제기를 했죠. 검사의 수사권 박탈,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건데 이게 자체가 위헌 아니냐,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거든요.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는 기각이고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이유가 없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좀 이 각화된 것까지 해서 포함이 되는데,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 여야 당연히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요,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헌법재판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글쎄요, 환영하는 표정으로 보이긴 하면서 한동훈 장관 보고 사퇴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우선 쟁점 그리고 헌재는 어떤 결정을 한 건지,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지금부터 윤기찬 변호사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쉽고 간단하게는 어려운데요. 예, 가능한 해주세요. 가능한. 이게 청구인은 물론 이제 그 법무장관 그다음에 검사 3인 이렇게 예.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또 있어요.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이런 청구인을 일단 차치하고, 차치하고 내용만 따지면은 어쨌든 그 법안 그 개정 단계에서 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이 하나의 위법행위가 있는 이게 것이고요. 이른바 법사위원회 안에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켰다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게 꼼수 탈당입니까? 꼼수 탈당 및 여러 가지 또 뭐 양양자 의원도 나오는 거죠. 예.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얘기 나오는 것이고 회기 쪼개기도 나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 17시간 만에 해버렸잖아요. 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헌재가 인정한 겁니까?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흠이 있지만 그 흠의 흠결 정도가 국회 입법권을 형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아주 중하지 않다. 예. 무효하기에는 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저 아까 그 김기현 주호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예. 뭔가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쟁점은 검찰하고 법무부가 문제 삼은 내용에 대한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건 위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부인데요. 이제 이 청구인 당사자격 문제 관련해서는 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오. 검사들의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은 있어 보이지만 검사가 갖는 수사권이 만들어진 배경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생겨난 권리이기 때문에 예.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는 개정해서 그걸 제한한다고 해서 그 침해될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문제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본인들의 권한이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그걸 제한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5분의 얘기고 내부는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5대 4인데 내부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또 무효라고 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부 중에서도 예. 이것이 무효라고 하면 소급하거든요. 기존의 예. 법이 9월 10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법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라고 본 내분이 또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 중인데 그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든 게 어떠한가 그리고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자 그렇다면은 이른바 이 탈당 논란, 이른바 꼼수 탈당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어요. 이 꼼수 탈당 등등을 통해서 처리한 거는 헌재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법사위, 그러니까 상임위 과정에서의 절차는 예. 절차상 문제가 좀 있지만 예. 국회 본회의장에 그 지금 이제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다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거대로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표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방해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주재하에 본회의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다만 상임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 조정이나 이 과정에서는 소위 꼼수 탈당으로 불리는 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한 것은 그 과정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 법은 유효하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 청구자로서의 청구권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로써 이제 그 검찰이 툭하면 내세웠던 헌법의 조항이 있잖아요. 12조 3 거기에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계속해서 해왔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는 그 근거 자체가 헌법상 수사권이나 이 소추권은 헌법에 그 적용받는 게 아니고 국회 예. 입법권,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는다. 예. 이렇게 그 헌재가 결론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했던 그 법이 두 가지 법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 두 가지 개정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거죠. 윤시환 변호사.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 뭐 두 가지 내용이에요. 뭐 검찰청법하고 뭐 형사소송법인데 이거는 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셈이 됐거든요.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를 만든 거는 괜찮다라고 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시환 변호사는?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법사위에서 이것이 올바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예. 전체 회의에 회부가 돼서 본회의에 회부가 예. 돼서 통과 여부를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예.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그 법사위 절차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본회의 의결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죠. 예. 그 이제 그 네 분의
저 위원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실질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놓은 것은 그러니까 헌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둬도 어차피 통과된다라고 본 건데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죠. 법치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예. 법치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헌재의 저런 그 결정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결과 위주의 결정이다. 과정을 중시하지. 이거 대법원하고 약간 좀 반해요. 대법원의 경우에는 절차 위반하게 되면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헌법소원에서는 좀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5대4로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6명이 돼야지만 위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향후에 헌재 구성 변화나 또는 국민의 법 문화 변화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 아까 영상으로도 확인됐죠? 뭐 정치재판소냐 이런 불만 표시까지 하고 있는데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께는요. 지금 방금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쟁점마다 이 표결 결과를 보니까 4대5, 5대4 그렇다면요. 한 표 차이로 결과가 다 바뀐 거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안마다 4대4로 의견이 팽팽했는데 한 분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미선 재판관이 예. 법사위원장의 관한 대목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힘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그러니까 법사위 과정에서 논의 과정은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건 예. 또 그렇게 봤는데. 그러나 예. 법률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는 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방금 윤기찬 변호사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6대3일 경우는 명백한 합헌이냐 위헌이냐가 결론이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예. 결과도 비슷한 방향의 대개의 경우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데 헌법에 대한 해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차원이 더 높다고 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1년과 2017년에도 예.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에는 문제가 있는 걸 인정했어요.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은 했지만 이미 발효된 법률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전례가 있다는 거네요. 두 차례 이미 전례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헌법재판소는 6대3이라는 확실한 합헌이나 위헌이 아니라 5대4라는 어떻게 보면은 절묘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지금 정치재판소냐라고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는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왜 가져왔다. 이걸 고민을 했다는 흔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아니 왜 이걸 헌재에 갖고 와서 물어봅니까? 약간 이런 심정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그럼 법률에 근거하는 거냐 아니면 헌법에 근거하는 거냐라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헌재의 존재 가치를 보여준 거죠. 그거는 의미를 좀 삼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 주제에 대해서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 지금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는데 말씀하시죠. 짧게 이게 부탁드릴게요. 약간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이요. 예.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 개정행위라는 그 처분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처분의 무효를 확인을 구하거나 어찌 보면 위헌법률 심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5대4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예. 원래 위헌법률 심판은 사실 6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기 이번 때문에 결정은 위헌이다 아니다를 결정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예. 일반적인 행정행위면은 이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게 쉬워도 예. 법률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위헌법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과는 달리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행정행위처럼 취소하거나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효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따라서 이후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누가 하든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예. 달리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여지를 좀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법률적 해석을 해 주셨어요. 윤기찬 변호사가. 자, 이번에는요. 최수영 전 인수위 전문위원께는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검찰은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한 거야.
원래 이제 수사권에 대한 복원을 하려는 추진이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른바 내상을 입은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 법무부나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은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 한동훈 장관이 작년 9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신의 한 수를 꺼내든 게 바로 대통령령 아닙니까? 바로 말하자면은 그 법무부가 고친 수사 개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이른바 우리가 시행령 정치라고 했던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 이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원래 검수안박법이 딱 두 가지만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검찰은 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예.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범위를 활짝 넓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직자 선거범죄로 분류됐었는데 이거를 부패범죄로 재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기술 유출 같은 방위사업 범죄도 경제사범으로 재분류가 됐어요. 예.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3천만 원 이상, 이상 뇌물, 4급 이상 공직자 이렇게 수사 범위의 가능 범위를 검찰 수사 계제에 붙였는데 예. 이걸 무효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수사가 착수 가능하고 또 그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이 송치한 다음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찰의 수사를 더 보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게 검수원 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법이 건재가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시행령도 무효가 아닌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법이 예. 무효가 됐다 그러면 시행령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논의가 되지만 예. 이 법이 헌재가 문제가 없다.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 또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외형상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이제 그 평가는 받았지만 그거는 법에 의한 평가고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부패범죄라든가 경제사범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예. 전혀 침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야당, 민주당은 법안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은 그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지금 찾은 상태다. 글쎄요. 뭔가 대단한 겨루기? 이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헌재가 뭔가 결정을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여러 가지 아까 법률적으로 약간 뭔가 여지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검찰의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대검찰청 반응 아까 잠시 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예, 대검찰청 반응입니다. 이겁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아쉬운 판결이다. 아쉽다. 방점은 여기에 있군요. 아쉽다. 자, 국회 입법행위 절차 위헌, 위법성 확인 의미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인용 결정,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 받아준 거거든요. 헌재가. 근데 그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있네요. 여기 보면 5대4로 각하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 역시 아쉽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 없다라고 사실 이 결정을 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오늘 대검찰청이 좀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동안 정치권, 여야는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벌였는데 일단 헌재가 뭔가를 일단락을 지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파장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진 않아요. 오늘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 이후에 굉장한 또 정치권의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만장일치라더니 기권 퇴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 어제 있었잖아요. 이 시간쯤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무위원회 80명이 위원인데 그중에서 현장 참석이 30 그리고 서면으로 대체한 분이 39명께서 69명만 찬성을 했다. 근데 당초에 어제는 다 찬성했다라고 만장일치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한 분이 약간 이의제기를 하고 기권해서 퇴장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친문의 뜻은 지금 비명이에요. 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와 오늘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약간 좀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서면으로 당무위원회 위임을 했고 또 직접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그 다음에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정지하고라고 하는 말이 기소가 됨과 동시에 이미 정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다. 그러니 당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하기 전에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다른 당무위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자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을 한 게 어제 상황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사실 전해철 의원이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신 의원을 꼽히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기권하고 퇴장을 한 게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하루 지나서. 그리고 그것도 전해철 의원 본인이 이걸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알려준 거랍니다. 지금요. 자, 이건 무슨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당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추정컨대 예.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인 목소리가 있다. 이것을 민주당원 및 국민께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김의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지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예. 자,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수사권이 발동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발동된 수사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그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나머지 검찰 내지 경찰 수사받는 국민들은 저항하면 어떻게 그걸 대응할 것인지 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비춰봤을 때 저런 상식적인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싶었겠죠. 예. 저것은 이재명 그 대표께서 좀 생각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어제 사실 굉장히 속전속결이란 당무위원회가 그러니까 기소가 된 뒤 7시간 만에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열린 거예요. 바로 소집해서. 그리고 당무위원이 80명인데 그중에서 30명만 현장 참석이고 39명은 서면으로 대신 참석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 온 의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설명은 만장일치란 취지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오늘 알려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내지는 의결에 필요한 다수, 과반수 뭐 이런 거에 대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나 굳이 만장일치라고 얘기한 게 지금 불씨를 던진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랄까요? 어떤 취지였을까요? 어제 설명은 그러면. 뭐 일사불란하게 당 대표를 지키자. 예. 외부에서 지금 강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예. 내부에서 이견을 보여주지는 말자. 뭐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저는 어저께 7시간여 만에 그러니까 기소 발표가 나고 7시간여 만에 바로 당무위를 열었다고 하길래 예. 이건 미리 준비가 됐겠구나. 사전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현장 참석은 30명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사후 어떻게 보면 당무위 결정의 정당성이나 정통성 시비가 나올 법하죠.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어저께 당무위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당헌 80조 1항이라는 거를 해석을 하면서 명백한 부패와 특히 개인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았을까. 예. 그러나 어저께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세 가지의 기소 중에는 시장 재직 중에 했던 행위에 대해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 그리고 이제 성남 FC 후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이러니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정치적인 탄압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의 뇌물
이거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들어있지도 않고 추가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으니 예. 그런 점에서 아마 만장일치 운운하는 얘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까 전해철 의원이 퇴장이라고 그랬나요? 기권을 하면서 기권한 뒤 했다는 퇴장입니다. 얘기 중에 두 번째 있는 공소장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자. 우리가 뜯어보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기소 항목은 정치적인 탄압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개인의 부패 범죄라고 얘기하는 뇌물은 기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건 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차분한 논리 전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소장을 확보해서 좀 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되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저도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3자가 보기엔 굉장히 아쉬움이 커 보입니다. 지금 어제 당무위원회 결정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것으로서 당내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잦아들 걸로 보이십니까, 윤경우 소장님? 잦아들지 않겠죠. 어찌됐든 지금 비명계라는 쪽에서 예. 저렇게 뭐라 그럴까 반발이 있지만 명백한 외부의 지금 공격, 외부의 공격이라는 건 뭐 검찰을 내세운 어찌됐든 정부 여당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공권력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단일 대우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일단 공동 대응을 하자. 그러나 혹시라도 또 뭔가 뭐 표결 같은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세포동의안을 다시 또 국회에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예. 때는 어저께 같은 이런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사안을 예. 비명계 의원들이 마음속에 꼭 담고 있다가 그걸 표출을 할지 그거야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 절차상의 서두름이 예. 오히려 더 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 권리당원들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이걸 정지해달라는 어떤 신청을 법원에 한 거거든요. 자, 이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까지 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원 80조 당원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고 당원 80조를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분과 함께 오늘부터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란 것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동안 뭐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700억의 그분 녹취록 속에 또 428억의 예. 그분. 근데 그 기소도 안 하고 지금 뭐 배임 428억 약정설 그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뭔가 이쪽에서 저게 뭐 부정 비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 거는 사실은 거꾸로 이재명 시장이 참 그때 잘했다고 자랑한 걸 나중에 뭐 법정에 가면은 그 증명해 주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와라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갤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 가까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마지막에 김남국 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 10% 뭐 포인트 이 정도 차이 나서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논리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거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발언이 아니 아닐까. 김남국 의원 지금 함정을 판 겁니까 네, 그럼 지금? 스스로 이제 그런 그럼 만약에 생각이- 거꾸로 지지율이 낮았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놓고 소위 친명, 비명 또 이제 그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 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이 문제는 예. 민심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최대한 당의 입장에 서지만 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스스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이를테면- 상황이 바뀌면 또 뭐라고 설명할 수 그렇죠. 있냐는 거네요.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예. 이건 이제 검찰 탄압 때문이라고 할 것인가? 아. 이제 이런 그 걱정이 좀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들을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보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저는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수도권까지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좌우하는 것인데 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보다도 무당층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단순히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높다 이제 이렇게 비교합니다만 저는 이제 무당층이 이렇게 서서히 그 높아져 가고 있다는 이 상황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내년 총선까지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민주당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지지율 떨어졌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직 유지 결정과 함께 기동민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역시 당직을 맡고 있는데 당직 유지한다고 결정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묻어가는 셈이죠. 같이 그냥 묻어서 갔다. 예, 묻어가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뭐 기소했다 이런 얘기 예, 하면서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 당헌 80조를 만든 이유는 정치 혁신하자고 한 거잖아요. 예. 당 혁신하자고 만든 것인데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래서 지난번에 삭제 얘기도 나왔을까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혹시 다만 김유정 전 의원님 오늘 이런 말씀하시고 또 무슨 문자 같은 거 받으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저는 일단 소식껏 말씀드리는데 예. 이재명 대표건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다들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을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예. 검사 60명, 70명, 뭐 대한민국 검사가 다 예.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느낌인데 예. 그 과정에서 제일 국민들이 그 심각하게 바라봤던 지점이 있잖아요. 자, 이재명이 돈을 과연 시체말로 돈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 부분이었어요. 428억을 예, 어디 예. 저수지에 묻어놨다는 등 몇 년 후에 받기로 했다는 등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압수수색하면서 피의 사실 흘리면서 예. 검찰이 여론전을 계속해 왔는데 실시간 막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에는 1년 6개월간 털었는데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이고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난번 의총에서도 예. 내렸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렸고 어제 당무위에서도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이르러서는 예. 이거는 조금 무리한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는요. 아까 영상의 가장 앞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이제 권리당원들 지금 일단 수백 명인데 뭐 숫자를 좀 늘린다 그러죠.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소장을 내면서 그 서울 남부지법원에 내면서 가처분 신청서에 뭐라 했냐면은 당헌 80조의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걸 이 대표가 당헌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이거는 권리당원의 우리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320명이 연명해서 제출하는데 지금
오늘은 320명이지만 1000여 명의 이런 사람들이 할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이번에 혹시 과정상에 날치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가처분에다가 신청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저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검찰, 경찰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예. 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제 법원대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내부에서 지금 법원에 뭔가 그렇죠. 고소를 하고 올린 있는 거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논란이 되고 내부 총질이 또 시작된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 수박 7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까지 큰 올라왔었죠.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큰 논란이 돼가지고 이거 내용 수습하는데 많은 어떤 비용과 혹은 정말 어떤 엄청난 당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것 이외에 이것도 굉장히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친명 비명을 넘어서 민주당의 뿌리는 권리당원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수백만입니다. 그런 권리당원을 대표해서 1000여 명의 상징적인 분들이 당원 80조가 당의 도덕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이 도덕성을 사유화하는 그리고 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재명 대표 우리 법에서 판단해달라. 얼마나 뼈 아픕니까? 예. 당에서 자율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정치 결사체가 당원인데 예.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이재명 대표의 당원 80조 조항을 법원의 판결을 맞다달라? 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경찰의 무도한 수사라,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할지 앞으로 심각한 좀 말하자면 고민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서약서를 공개한 건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지금 사진이 있죠? 전 화면 왼쪽 걸 보면은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예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체포 등에 의한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 문제가 생기면 요청하겠다. 체포 동의안 처리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서명을 했잖아요. 51명입니다. 51명이 다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뭐 기자회견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기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네. 불체포 특권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랬던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권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그래서 당론이요. 예. 예,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 서약서를 만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중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변호사.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그리고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날짜가 30일로 잡혔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그래서 이게 그 체포동의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기서 의미 있는 것은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나 그냥 가결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호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거든요. 거기에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원 개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안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 보라고 하는 행위입니까? 왜냐하면 그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 그 가결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지금 상태로는 그렇죠. 국민의힘이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숫자적으로 예. 보면 115명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서 가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 표 차이로 가결 표수가 더 많았어요. 139표. 예. 근데 149표라는 과반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또 무효표가 11표가였고 기권이 9표가였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사실은 이게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 변화를 읽고 국회의원 전반적인 그 불체포 특권을 좀 안 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좀 알아들어라.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촉구하거나 민주당 개개인 의원께 촉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 의원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은 아까 대변인께서는 이제 당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당론이라기보다는 촉구하는 의미가 좀 있다. 사실상의 당론 뭐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일 표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거 누구 탓인가 또 막 따져보고 그럽니까 그럼? 그 누구 탓인지는 이런 아마 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의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부결이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뭐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서약을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뭐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워낙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3자가 파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정명석이가 하던 말,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이 나는 1만 명을 성적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다. 즉 1만 명을 성폭행하는 게 목표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왔고 제가 그 사람의 행태를 관측해온 결과로는 그 사람은 오로지 성폭행에 일로 매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오가 있다면 모두 청산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보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먹어 보았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영상부터 좀 전해드렸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이 주제의 제목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JMS를 향한 다갈래 압수수색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 경찰 움직이는 이유. 약간 좀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자, 그럼요. 화면으로 지금 수색 상황,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JMS의 금산 수련원에 경찰, 검찰이 다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약간 사안은 다르긴 합니다만.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찰은요, 지난 1월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소재의 교회 압수수색도 이뤄졌는데 이른바 일명 제이언니라고 꼽히시는 분이 있어요. 뭐 조력자 아니냐, 뭐 공범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알려진 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 검찰은 또 이쪽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이 JMS 정명석 총재 과연 어떤 혐의, 뭐 복역도 했고요, 지금은 구속 상태고요, 지금 또 뭐가 있거든요.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요, 여신도 성폭행 요 관련해서 징역 10년 그리고 만기 출소했어요. 2018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또 관련된 비슷한 내용으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시점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오늘 압수수색은 좀 이례적으로 보는 게 검찰, 경찰 동시에 들어갔어요. 오늘 압수수색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걸 알기 위한 거죠, 지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쭉 문제 제기됐던 것이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여신도들의 이제 고소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예. 근데 특이한 것은 고소 사건이 출소한 뒤에 고소하고 또 재판 중에 고소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조직적인 혹시나 범죄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 내 외부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사실은 그 신도들이 계속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렇게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검경의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도피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 없이 그 무혐의 처분된 이런 과정 등에 또 조력자가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검경이 합동으로 200여 명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당 소재 교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이 씨라는 분의 자가도 아마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명석 씨만이 아니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의혹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관련해서 처벌을 받고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 또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유사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직적으로 신도를 대상으로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든가 예. 또 하나는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든가 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저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경은 이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이 사안이 사실은 어떤 종교 문제 이런 거에다가 사회 문제가 됐다가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조력자 또는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 중에 나왔던 그 김도윤 교수님이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이 방송사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깊숙이 동아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 JMS가 전파가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아마 이 신도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더 황제 접견을 접견 횟수가 했다. 많다 이거죠. 네, 접견 횟수가 뭐 구속 151일 동안에 265차례 접견을 뭐 했다는 하루로 거예요. 따지면 하루에 1.8회. 예. 예. 이재용 회장이 1.24회 접견을 했다는 거죠. 그보다 많네요. 그보다 많고요. 또 지금 이제 출소 후에 10년 만기 출소 후에 또 지금 만행을 또 저질러서 예. 작년 10월에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굉장한 특혜를 많이 받아서 뭐 외부 진료 매번 나가고 그런 특혜들을 받았다는 그런 거죠. 의혹도 지금 사고 있는 네.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김도윤 교수가 뭐 이 방송사에도 누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이 JMS를 추적하면서 이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랬기 때문에 뭐 교도관 중에는 없는 것인가? 검찰에는 없는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렇죠. 모든 게 자꾸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죠, 의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속된 이후에도 재판 중인데 압수수색이 이제 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또 탈퇴한 신도들이 여기저기 나서서 증언하고 이러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와서 뒤늦은 지금 이런 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어느 정도나 이게 지금 퍼져 있는지 예. 탈퇴하신 분들의 뭐 증언에 따르면은 SNS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어서 분류할 수 있다. 그 교회들의 무슨 표식이 있다. 글씨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바꿔가면 우리가 또 모를 수 있겠죠. 또 변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력자들이 본인들이 그 나서서 커밍아웃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검찰, 경찰 정말 이번에는 조금 철저하게 해서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JMS 정명석 총재와 관련된 다큐 최근에 공개가 됐잖아요. 참 많이 보셨다들 그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말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을 받은 이후에 이제 와서 수사 속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의 힘인데요. 그 여론의 힘에는 뒤에 막강 변호인단이 버티고 있었던 게 깨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조력자 그룹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셨지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정명석이라는 사람 또 나머지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명백하게 고소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대형 로펌 또 정관 예우가 통하는 막강 변호인단 그건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들이 스스로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줄 사임을 있다고 그러죠?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사임한 대신 또 신규 선임이 안 되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서 재판을 지금 당장 못 받겠다라는
또 지연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왜 지금 그러면 먹혔을까? 통상 이런 것들은 여론이 들끓어야 되는데 그 여론이 들끓으려면 언론이 조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은 과거에 기존의 영어로 얘기하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되는 기존의 예. 지상파 또는 종편 아니면 신문, 뭐 잡지 예.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OTT 그래서 당사자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어도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조치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었군요. 어렵지 그러면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작한 쪽을 상대로만 걸 수 있지 그걸 방영한 넷플릭스라는 OTT를 상대로는 못하는 이런 건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뭐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정도부터 한 10년가량 장애인 한 7세부터 20세 정도까지의 학생들을 비인권 가혹행위 했던 광주의 인화학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은 피해자들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지 기억하세요?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도관이라는 그 소설책 한 권이 소설을 통해서 묻혀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폭로가 돼서 가해자들이 나중에 단죄가 됐어요. 예.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 2009년, 2011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년 이상 묻혀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에 있었던 형제 복지원 유명한 불황아들 뭐 사회 정화 차원에서 끌고 간 다음에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버젓이 있었고 그들 물론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때는 온갖 공권력부터 시작해서 뭐 토호 세력들이 뒤를 봐줬던 뭐 거기에는 뭔가 대가가 따랐던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가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죄송한 얘기지만 막강 변호인단, 정관예우가 먹히는 막강 변호인단, 돈의 힘 이게 아무리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도 폭발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었나.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해서 지금은 그게 폭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시잖아요 지금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뭔가 논란이 커지고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최수영 전 위원님, 사실 그 해당 다큐멘터리의 교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JMS 정명석 총재, 정명석 씨 유독 집중 조명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는 뭐 이재룡 목사라든지 다른 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선정적이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중파 혹은 여기 MBN 같은 종합 편성 채널 이런 등등은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방통위로부터 굉장히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공적 영역으로 우리가 온에어라는 이제 공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OTT, 이른바 오버 더 탑이라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이런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도 모자이크하거나 뭐 가리거나 그러니까 노출 수위들을 우리가 공적 영역처럼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날 것 그대로 참 정말 어떤 본인 봤던 분의 제가 말을 빌리면은 속이 울렁거려서 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표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충격과 어떤 그런 경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충격과 분노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도 이 뭐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법제화가 된 게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고 나서 일본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었답니다. 사이비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번에 국내 방송사나 국내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못 나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지상파에 가가지고 때로 몰려가가지고 방송사 난입해서 송출이 안 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OTT 회사였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세계 회사, 세계 종교라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예. 피해는 특히나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 불안 사회로 가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틈이 많이 생길 텐데 저는 이 법제화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돼 있고 온전히 이런 피해들은 논란이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저는 이 정명석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지금 압도적 다수당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지금 최수영 전 의원님이 이거 뭔가 좀 법제화, 법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어떻게 막고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문제적 종교 이런 교주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혹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글쎄 그런 법제화 분위기까지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그러나 다만 충분히 다수당일 때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뭐 우리 국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히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문제가 된 거는 외국인 여성 신도의 그렇습니다. 피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국가적 망신이죠. 국내의 피해를 떠나서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차제에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 뿌리를 좀 예. 뽑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는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이 정명석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 교주입니까? 뭐 총재라고 표현을 써 있더라고요. 총재로 이렇게 직함이 뭐 총재로 하겠습니다. 정명석 총재. 앞선 범죄로는 복역을 10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지금 또 재판받고 있고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누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가중되는 건 가중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피해자가 어느 정도 더 있을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고소인들이 신도들이에요. 그렇죠. 신도. 예, 그러니까 신도들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뭐 종교 활동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뭐가 작용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신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실적인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행정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움직여서 뭔가 관련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근거에 기초해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뭔가 격리 조치나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적 집행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볼 드리네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튼 깜짝 놀라셨습니다. 보고 나서는 세상에 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보낸 깨알 지령. 지령인데 아주 깨알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첩 이렇게나 많나? 뭐 이런 표현까지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냈다는 깨알 지령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간첩 사건 그리고 뭐 어떤 조직에 침투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령으로 지금 알려진 내용이 이런 게 있대요. 탄핵 분위기 조성하라. 그리고요 이런 걸 써라.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뭐 등등등 이런 구호를 써라. 이런 것까지 지령으로 내려왔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좀 단체로 나오잖아요. 민주노총. 이런 거 쓴 적도 없다, 용어.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 또 반박하고 상황이 합니다, 지금. 뭐 반박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윤기찬 변호사. 지금 이게 어떤 간첩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노총에 뭐 어떤 간부가 있는데 그 간부를 통해서 뭔가 지령이 내려왔다. 지금 이런 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크게 좀 보면 북한의 목표가 지금 현 정권 타도입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지령을 보냈다는 게 계속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 정권 타도라기보다는 이제 혼란 조성이겠죠. 그리고 어쨌든 대북 정책 입장에서 보면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 정권이 우호적일 리가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방첩사 이전에 그 계엄 문건 생각나시잖아요. 계엄 문건으로 그 당시에 기무사가 거의 사실 형해되다시피 해가지고 국군보안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뭐 그 대통령도 바꿔서 어느 정도 방첩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버 사령부도 같이 간 걸로 보면 어쨌든 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국군 보안 분야에서 힘을 기울이겠다라는 대통령 의지인 것이고
이것이 국내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대통령 행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 국정원을 갔다 그러면 뭐 민노총 간부 지령 문제와 연관된다고 보지만 이 방첩사는 민간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군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군인 공무원이 따라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맥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화면 내용 좀 자세히 좀 보죠. 북한에서 날아온 지령문하고 이렇게 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 민주노총의 어떤 간부급 인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몇 차례 내려왔다. 대선 직후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 이후에 뭐가 내려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창원 간첩단 뭐 이런 사건이 좀 있었죠. 요거 대상으로도 2021년도 그렇고 지난해 뭐 최근에까지도 이렇게 뭔가 지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언론의 표현은 아주 깨알 같은 지령들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영장 청구 오늘 검찰이 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왔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께는요 약간 다른 각도긴 한데 지금 정부가 만약에 진보 정권이었다면 북한에서 이렇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정부를 뭐 퇴진 하도 이런 지령이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글쎄요, 이제 저 분위기대로라면 굉장히 북한이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근데 그거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감정이 좋은 감정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북한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이건 지령 간첩 뭐 이건 우리로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예. 민노총에서도 이걸 또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민노총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을 때 말이죠. 예. 국정원 이런 잠바를 입고 다 수색을 했어요.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수십 명이 와서 압수수색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아니 간첩 잡겠다고 나섰는데 그렇게 국가정보원 잠바를 입고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도 이게 뭐 정말 우픈 이야기 같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거나 방첩사는 뭐 31년 만에 지금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러죠.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사이버 사령부 가서 업무 보고 받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예. 이런 기록을 세우셨는데 다만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 간첩도 잡아야 되고 간첩이 이렇게 많다고 대통령이 놀라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색출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대통령 일련의 이런 행보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고 신부님들 나서고 있고 대학에서도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북한의 어떤 소행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가 정말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강조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 공조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이 설득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간첩은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 이런 지령 얘기가 계속 보도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 뭐 시위 이런 거에 자꾸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라는 지령을 북한에서 내렸다. 그런 주장을 펼치도록 했다더라.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퇴진이라는 표현을 담는 사람들은 북한에 지령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네요. 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뒤 맥락 잘라버리고 그것만 보는 분들은 충분히 뭐 유튜브 같은 곳에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본 분들이 그렇게 뭐 세뇌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나 이런 식의 주장이 아까 얘기한 민노총의 무슨 보직을 갖고 있는 무슨 국장 이런 분 또는 뭐 진보 성향의 정당에 관여했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 그다음에 간첩죄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활동했던 민노총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정당이 전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저도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군 방첩사령부는 옛날 보안사 기무사잖아요. 예. 거기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 내에서이잖아요. 예, 예. 사이버 사령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두 집단은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을 상대로 방첩 활동을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절대로 활동을 공개하거나 자랑하거나 노출하거나 밝혀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곳을 방문한 이것 공개한 것도 예. 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런 곳은 그냥 음지에서 격려해주고 음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전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간첩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최근에 이런 지경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북한과 좀 관련이 있어요. 아직 그 뭐 김정은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북한 사회의 어떤 그러겠죠. 성격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후계자로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그리고 또 김주애가 지금 10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네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거의 뭐 군사 미사일이라든지 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런 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제목은 이겁니다. 아사자 속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외신 등등 통해 들려오는데 김주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뭐 툭하면 지금 뭐 미사일 발사 현장 이런 데 나타나잖아요. 명품 치장?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화면으로 좀 보겠죠. 화면이 3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미사일 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 그래요. 이 식량난이 극심해져서 아사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최근에 본인의 아버지하고 나란히 갖고 있는데 이 옷 이게 무슨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품이다. 굉장한 고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관련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뭐 이런 거래요. 지금 이 IC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 때 이런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무슨 시계 등등등 뭐 명품을 갖고 차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전 위원께는요. 지금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네. 이런 명품 이런 것도 제재 대상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또 일부러 막 착용을 하고 나와요. 전 세계에 보여주는 어떤 사진, 영상 등에. 이거 뭐 제복 제재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다 뭐 이런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그 메시지 측면에서 예.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제재 대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사치품들은 정말 그 엄격한 제재 대상인데 노동당 그 비서실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그 기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수입하는 거죠. 그때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탔던 방탄차가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입 규제 대상이었는데 그게 그 차량. 돌고 돌아 배를 또 어떻게든 삼국을 돌아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또 그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이 명품 사랑은 대단히 심했어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또 사치품 고가품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얼만큼 제재해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저는 북한이 선전선동술에 굉장히 능하다고 하는데 예. 저 거꾸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김주애 같은 경우는 얼굴이 통통하고 해가지고 인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는데 왜 지도자의 아이는 저렇게 통통하고 아주 애가 그렇게 부티가 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그 일체화를 가지고 오려는 북한의 어떤 선동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인민들 사이에도 안 맥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저렇게 해도 인민의 삶이 피폐하다는 것. 결국 북한이 중요한 건 인민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자 가족들은 저렇게 명품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인민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쩌면 차근차근 분노를 키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지금
저거를 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가지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합니다. 저런 명품들은 글쎄요 제재 대상이긴 한데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사이버 얘기했잖아요. 예. 북한의 상당수의 자금 마련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그 얘기가 우리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훔치는 거잖아요. 훔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토마호크 미사 발사일 한 날 방쳐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 북한이요, 뭐 명품 얘기 나왔는데 이제 미사일 얘기 좀 하면 미사일을 한 번 쏘면 아무리 못해도 수백억이 뭐 든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뭐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걸 요새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무슨 이 일상 다반사처럼 툭 하면 쏘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의 경제가 굴러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조달을 했다. 다만 이제 대비되는 거는 한쪽에서는 저렇게 명품, 호화, 사치품 뭐 몸에다 쳐 바르는데 그런 예. 거 하면서 할 이게 정상 사회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미사일은 뭐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합동 훈련에 대한 뭐 견제 내지는 반발, 뭐 분명한 목적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짧은 거리의 장사정포 아니면 긴 거리에 뭐 심지어는 ICBM까지도 쏘아서 기술을 과시하는 것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자기들의 체제 안정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담보 이건데 저는 김주혜 얘기 때 딱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김주혜라는 아이가 입고 나왔다는 무슨 프랑스제 뭐 명품 뭐 명품 이름이 나와요. 그거는 누가 밝혀냈는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터넷 무슨 뭐 탐색대 뭐 이런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재벌 3세, 4세들이 나오면 뭐 이거 입었다더라. 예.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김주혜한테는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저는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정말 우리 국민에게 북한 체제를 좀 제대로 이해시키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김주혜라는 아이가 저렇게 등장하는 게 정말 옆에서 뭐 입방아 찢듯이 아니 지금 12, 1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김정은의 후계자? 그럼 맞는 얘기일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저 아이가 입은 게 저게 프랑스제 명품인지 아니면 뭐 보석을 차고 나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북한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백두혈통은 저런 거 차고 다닌다. 물론 저들이 부도덕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거는 북한 체제에 대한 예측 정보를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라면 통일부나 국정원이 정말 북한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자기들만 갖고 있는 정보를 이런 때 백그라운드 브리핑 차원에서 언론에게 좀 알려주고 언론은 그걸 국민에게 알려주고 좀 그렇게 전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식량난 문제요. 지금요. 지난 9일 뭐 유엔 보고서인데 북한 인구의 42%가 영양실조. 하루 3끼 식사는 사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윤찬 변호사.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또 뭐 식량 지원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끄떡없다. 핵무력 완성만의 미래를 담보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어필이라고 봅니다. 명품과 아사. 이거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북한 뭔가 같이 나와요. 주제를 좀 같이 다뤘거든요. 이게 비극이 아니면 뭐가 비극일까 싶기도 합니다.